노유진의 정치 카페. 나흘 전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된 한 인간의 폭력적 광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여의도 정가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섣불리 종북 반미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지요. 신나게. 하지만 이로 인해서 대미 관계 등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다른 한편에서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의의 칼세례라면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빗대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행태가 여당과 묘한 앙상블을 이루는 아주 을씨년한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입적 벌리고 구경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준비해오라 그랬죠, 멘트를. 네. 매주 할 얘기가 없어. 숙제를 맨날 내줬는데도 안 해오세요. 일요일 날 저기 여성의 날이어서 아내에게 그 장미꽃 한 송이 바쳤습니다. 와. 난 그거 생각도 못했네. 야, 다음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 송이 더 사가지고 드릴 걸 그랬다. 예. 저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그 책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에 잠이 오는데 이렇게 재밌어서 읽어야 되는데 잠은 오고 뭐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신고를 미리 드리겠는데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부득이하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어디 가시죠? 어디 가세요? 예. 이번에 그 네덜란드에 예. 그 교민회 초청 강연하고 그다음에 그 왕립사회과학원이라고 이제 ISS 예. 뭐 헤이그에 있는 거기서도 또 뭐 강연을 하나 맡아가지고 예. 간 김에 이제 네덜란드 노사정위원회 방문하기로 했고요. 예. 또 그 3월 18일이 그 선거여가지고 지방선거. 예. 그래서 그 사회당 그 선거 캠페인하는데 또 초청을 받아서 예. 참관도 하고 이렇게 지내기로 했고 또 가는 김에 뭐 프랑스에 잠깐 들러가지고 샤를레 앱도 괜찮은지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잘 점검하고 오십시오. 예, 잘 점검. 단디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단디 해야 됩니다. 외국에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닌가? 원래 A매치 선수는 그러는 거고. 해외 교민들 나처럼 저한테는 관심이 뭐 없으신지. 국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외를 떠돌다가. 예, 잘 다녀오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듣보잡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심정이 슬픈 나라지 우리나라가. 슬픈 나라죠. 그래가지고 그때 위헌하자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트위터에 나보고 촉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걸려요. 다 내가 고소하면 다 걸리는 거야? 네, 다 걸려요. 아직 촉새 자체는 대법원에 판결 받은 거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네. 듣보잡은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실렸더라고요. 법학 교과서에도 막. 나도 그럼 촉새 소송 한번 해야 되겠다. 모욕의 정의가 모욕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경찰한테 욕하지 말고 짭새한테 경찰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셋이 합쳐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그동안 다루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머리는 꽉 차고 가슴은 시원해지는 14가지 이야기를 엄선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역불문, 세대초월, 교황과 대한민국, 피게티와 부의 불평등, 땅콩과 실세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꼭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노유진이 함께 쓰고 웅진 지식하우스가 펴낸 대한민국을 바꿀 14가지 질문들 생각해봤어?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2013년 3월 9일 오후인데요. 이번 주 타임라인도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뭐 여러 개 할 수가 없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한번 이모저모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꽤 큰 후폭풍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요. 네. 제가 먼저 이제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뭘 좀 짚어봐야 될지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는 보도량이 하도 많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3월 5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호에서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조찬강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마크 리포터 주한 미국 대사가 이 행사에 왔는데 김기종 씨가 과도 25cm짜리를 들고 와서 넘어뜨리고 칼로 찔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는 과정에서 얼굴, 왼쪽 손목 등에 이제 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김기종 씨는 현장에서 유인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제가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해라.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라. 이런 내용의 이제 유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제 전쟁 훈련 반대 이렇게 외치면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결코 그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기종 씨는 구속이 됐고요. 이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 기타 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검경에서는 이 우리마당이라는 그 문화운동 단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해서 여러 책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가지고 가서 국가보안법 여부까지 다 이제 수사 중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동 방문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오전에 병실 방문을 세브란스의 병실 방문을 해서 20분 정도 병실에 머물렀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런 정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이걸 갖고 나온 거는 관련된 주체들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이 김기종 씨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분의 주장과 그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리퍼트 주미대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그 전의 대사들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두드러지는 여러 이제 언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퍼트 대사의 사고 당시 그리고 사고 이후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여당이 되게 바빠졌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처, 후속 대처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네 번째는 야당과 시민사회 또는 진보 진영의 이 반응, 대처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로 이게 또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반대를 내걸고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당연히 한마디 했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다섯 가지가 관련된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주체의 행동과 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또는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앞으로 그 점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쟁점인데요. 같이 그냥 뭐 제가 특별히 아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좀 해왔습니다만 우선 이제 김기종 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죠. 노 대표님이 이미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인공노할. 예. 저는 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은 뭐 동조 동의 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생각이다. 다소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분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여러 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인신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 폭력적 공격을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훨씬 더 비극적인 다른 어떤 후과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옹호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뭐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을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래서 말하는 방식 자체는 이건 뭐 문명사회에서는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한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제 1959년생이에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예. 되게 이제 이런 행동을 할 나이는 좀 지났다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런 행동 보통 청년기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고, 숭실대학교에서 통일정책에 대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했고요.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에 이제 외래교수,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 이제 주로 문화운동 만석중놀이 뭐 이런 쪽 강연을 했더라고요. 우리 민속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학교 막 졸업한 그 무렵인데요. 이제 우리마당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1988년도에 여기 괴한들이 예. 사복을 입은 군인처럼 보이는 괴한들이 사무실을 습격해갖고 회원들을 두들겨 패고 막 기물을 부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추행까지 하고 그랬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이분의 삶에는 굉장히 큰 뭐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분신 미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분신 사건도 있었고요. 2007년이죠 청와대 앞에서. 예, 무려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다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다가 분신 시도를 해서 화상을 좀 심하게 입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도 지킴이는 보통은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활동인데요. 이 다른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소를 독도로 옮기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마당 습격 사건은 당시 야당이 평민당이었는데 제1야당이 육군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주장이 그때 국회에서 의혹이 있었죠.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나 진상 규명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이니까 5년 전에 그 당시 이 도시놀이 일본 대사한테 이제 독도 문제로 이렇게 항의하다가 시멘트 덩어리 주먹만한 거 2개 던져서 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충돌, 갈등을 빚은 일이 꽤 많아요. 엑소 팬들 하는 행사에서도 한번 있었고, 박원순 시장 행사에서도 있었고요. 이게 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이제 판단에 어긋나는 어떤 유명 인사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뭐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못 참는 그런 징후들은 여러 차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장은 뭐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칼로 외국의 대사를 난자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는 없지 않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합의가 됐죠. 예,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뭐 논란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리퍼트 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민심을 너무 잘 읽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김치 먹고 나왔어요라든지 힘이 납니다. 함께 갑시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뭐 그 앞에서 뭐 사람들 뭐 부채춤 추고 뭐 발레하고 뭐 이런 것들 개고기 수육 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사실 외국에서 딱 나가면 좀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요,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심리를, 심리를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보다 훨씬 잘 알겠죠. 노 대표님은 그 전에 다른 주미 대사들, 주한 미국 대사들도 좀 보셨죠, 그죠? 그 전에 스티븐스 대사 여자분, 그 전에 이제 버시바우 대사 다 만나보셨죠? 다 그 만났죠. 좀 다르죠. 예,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뭐 버시바우 대사는 제가 뭐 이렇게 친밀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분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번 대사의 그 태도는 그 본인의 소임에 맞게끔 주한 미 대사로서의 소임에 맞게끔 흥분하지 않고
아주 냉철하고 또 절제된 절제된 그러한 이제 외교관다운 태도를 보였다. 저는 뭐 이걸 정치적으로 뭐 좀 쇼맨십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뭐 아프면 저 자기 고향 음식 먹어야지 왜 김치를 먹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쇼맨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에서 막 가장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좀 냉정을 잃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뭐 보여집니다. 지금 뭐 팬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는 리포트 대사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이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 30일 날 임명장을 받은 거니까요. 그죠? 네. 이제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 부임해 온 지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직접 만나봤던 두 명의 미국 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버시바우 대사는 굉장히 공무원 같아요. 관료죠, 뭐. 예. 딱 그러니까 또는 진짜요. 이제 민간 기업으로 치면 어떤 회사의 방침에 충실하게 임하는 영업이사 그런 느낌의 공무원이어서 저는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 때 이제 의약품 분야 문제 때문에 저한테 항의하러 두 차례나 이제 오셨더랬는데 이분이 스티븐스 대사는 굉장히 수더분한 그 동네 이웃 같은 느낌. 한국말도 잘하고요. 예, 뭐 여기 저 피스코 교사로도 예, 평화봉사단 교사로도 으로 예. 왔었고 어제 뭐 문화적으로 한국의 이제 친근감을 표현하는 하는 진짜 다양한 노력을 예. 갖다가 많이 했었죠. 그 우리말도 엄청 잘하고요. 엄청 잘하고 예. 예. 그리고 그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리액션 오는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국의 아줌마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지. 예. 예, 근데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그 두 분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리포트 대사는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찍힌 사진, 영상, 그다음에 병원에 이제 이송되어 가는 과정,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트위터나 미 대사관 트위터를 통해서 멘션이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 정치가예요. 진짜. 그냥 외교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는 아니고 그냥 조사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성장 과정이. 우선 1973년생이니까 이제 42살 젊죠.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에 가장 젊어요. 그다음에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신시내티 우리 저 추신수 선수가 그 전에 뛰었죠. 레즈에서 신시내티 레즈 그 야구단이 있는 그 신시내티의 부모가 다 변호사예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출신의 이제 남자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했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정치 석사를 했고요. 베이징에 있으면서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중국어를 잘한대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중국식 이름을 썼어요. 리모카이. 우리 한자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리모게 그쯤 되겠지. 리모카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썼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1990년대에는 해군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딱 기본이 잡혀 있는 사람. 네이비 실이라고 했던. 예, 해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두 사람 방에서 외교하고 안보 관련 보좌역을 했고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외교정책 보좌관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되게 친하다는 거죠.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전화통화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친분 관계 때문에 대사가 된 사람이죠. 예, 발탁된 거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오바마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서 외교 담당 부국장을 했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해군 특수전 개발단 정보장교로도 군복무도 더 했더라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걸 미 국방장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일을 했고요. 이걸 거쳐서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기구 관련된 업무라든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연장에서 국방장관 수석 보좌관직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14년 10월에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피습 당하고 나서 4시간 후에 개인 트위터에 최초 멘션을 올렸죠. 이제
마무리가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팀 스피릿 훈련할 때 한미합동 구호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네. 그 말의 족보는 굉장히 긴데 네. 사실은 긴데 뭐 과거 뭐 백선엽 장군부터 시작해서 뭐 있는데 여하튼 그 한미 동맹 이제 그 절대적 상징하는, 지지론자들의 어떤 상징적 네. 구호죠.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사흘 후인 3월 8일 미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직접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이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의 감사 인사하고 근황을 전하는 이제 멘션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치 먹었더니 힘난다. 그다음에 뭐 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3월 8일 오전에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공식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미국 대사관 공보관이 나와서 The Two Koreas라는 그 오버더프의 그 저서를 읽고 있다. 이제 미국적 관점에서 한국의 분단사 이후에 남북 대립사를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탁월한 뭐 이 학술서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개요를 알려주는 뭐 제목 자체가 좋죠 이제. 두 개의 한국. 예. 예, 그렇게 됐고요. 주요 인사 병문안은 어제부터 받기 시작해서 여야 뭐 정당 대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까지 활용점정 찍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 리포트 대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무슨 한국 주재 미국 대사 하는 정도로 공직을 마칠 사람이 아니고 쭉 길게 아시아 쪽의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예, 저는 그 이분이 그 외교관 경력은 이제 일천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한국이 없어요. 외교관 처음이에요. 경력은. 예. 그러나 미국에서 또 미국 국무성에서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지냈다는 거는 굉장한 또 이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럼요. 예. 그래 그 가벼운 자리가 결코 아닌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대응하는 걸 쭉 보면서 보면서 프로페셔널하다. 예, 프로예요. 굉장히 프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급변한 사태의 직접 피해자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멘트라거나 처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흥분하지도 않고 미국이란 국가의 품격과 어떤 힘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대비가 돼요. 그 옆에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반응 보였던 많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대비가 된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팬덤 현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리포터 대사는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됐죠. 예,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진 미국 대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내에 상당한 팬덤을 거느린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미국 정부의 대처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 성명은 보셨죠? 예. 아주 뭐 아주 냉정합니다. 건조하네요. 건조하더라고요. 예.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게 사건 직후에 나온 미국 정부 성명이었고요. 미국 언론들도 공격 또는 대사 피습 이렇게 외교관 피습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테러라는 용어를 거의 아무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그 국무부나 외교부 관계자들도 기자들이 테러라는 용어를 써서 질문을 해도 이 답변 속에는 일체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죠. 쓸만도 한데 그 왜 아니 뭐 그런 걸까요? 그게 무슨 테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때는 쓰고 안 쓰고였던 그런 게 강하게 있다기보다는 미국은 그게 뭐 국무성 대변인이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은 한국 경찰은 평소에도 무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만큼 한국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치안보다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그런 테러적 공격을 갖다가 빈번히 받을 정도로 지금 험악한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역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뭐 그 한국에서 미국의 신뢰나 지위는 별로 흔들림이 없다. 라는 걸 또 말하고 싶어 하는 면도 있는 거죠. 묘하죠. 그 피해 당사국인데 용어가 극도로 절제돼 있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원래 테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폭력의 행사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위해를 가함으로써 대중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테러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제 미국 정부로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성명을 놓고 볼 때 일단 한국에서 그러한 고전적인 혹은 사전적인 의미의 테러의 대상으로 미국 대사가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뭐 테러가 꼭 공포감이 그 결과적 부산물로서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제 계획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게 테러예요. 테러라는 그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가서 막 죽일 듯이 팼다.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일련의 김기종 씨 행동이 다 그래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언이나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범죄에 봐서는 테러 테러죠. 범죄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기종 씨의 인권을 위해서 테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그렇죠. 미국이 한국에서 받는 대접이 그렇지 테러 않다는 당하는 그렇죠. 그런 대접 아니야. 신뢰받고 있어. 예. 얘는 이상한 또라이야. 뭐 그렇죠.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서 한국 경찰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했다는 점을 네.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사가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평소 같으면 했고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폭력 행위라고 쓴 거는 이것이 어떤 조직적 뒷받침이라든가 어떤 강한 어떤 이념적 성향의 뒷받침을 받는 네. 어떤 집단적인 의사 표시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보는 거죠. 우리 청와대의 즐겨 쓰는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야말로 일탈 행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 정부의 성명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우리 정부 여당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위신과 지위와 위상과 그리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 네. 그거를 저도 좀 배웠어요. 이렇게 대사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대사를 파견한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우리 외교 담당자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정부 여당의 대처로 넘어가 보죠. 이게 지금 우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요.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했고요.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나 책 중에 10건 정도가 이적성이 의심된다 이런 경찰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도 이 특별수사단 비슷한 거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지 방문하고 있던 와중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 이건 테러라는 뜻이에요. 그죠? 로 규정을 했죠. 김무성 대표는 이제 뭐 어제도 발언이 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원회에 와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어제 논평, 8일날 논평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자회견을 한 일도 여러 차례인 김기종이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 데는 야당 의원과의 교류가 한몫했다. 야당이 종북과 손잡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사상 초유의 테러에 대해 야당이 해명할 부분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고요. 성공회대 외래교수를 한 것도 모두 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 종북 숙주에 대한 참여력을 쓸 때이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구먼이에요? 뭐 그냥 넘어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라네. 볼 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이 김기종 씨의 어떤 라포트 대사가 아니라 이 새누리당 엄청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 같네요. 이게 우선 김기종 씨의 행위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 되나요? 그렇게 사실은 그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예. 예. 해외에서 얘기 듣자마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한미 동맹이 어떻게 공격당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주한미군 그 군사훈련 중단하라, 뭐 남북 대화해라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혼자서 한 거냐 아니면 어떤 조직적 지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이 사람의 단독 행위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건데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를 크게 만들고 이 사건 자체를 거의 정치적 테러로 의미를 지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사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바라는 바도 아닌데. 아니 뭐 이 행위야말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긴 하나 또 그 행위의 이 촉발되는 배경에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치적 견해가 깔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 행위 자체를 갖다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침소봉대 아니에요? 침소봉대.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왜 침소봉대하느냐 그렇게 현실을 갖다가 호도함으로써 뭔가 다른 어떤 어찌 보면 이 사건과 무관한 그러한 정치적 어떤 이걸로 통해 가지고 뭐 종북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뭐 엄청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우리 국가 안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칼치 맞을지 모른다라는 식의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로 인한 어떤 정치적 부수효과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능하나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미 동맹 내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만들자면 여당 걸었죠. 성공회대 걸었죠. 시민사회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절반이 반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성향의 극단에서 이런 사건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기종 씨의 주장에 지금 이제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도 안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전쟁 연습이니까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토론할 수 있죠. 예.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은 지금 군사 정전 상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명을 안 했지만 이제 미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작권을 미군 사령부가 대신 행사했으니까 우리도 다 서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한국, 미국은 교전 당사국으로서 사실상 세 나라만 서명을 했지만 정전협정에 서명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전 상태에 있으면 군사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북도 군사훈련하고 우리도 해요. 물론 다 같이 그런 거 안 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추진하고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좋아요. 전 찬성. 김기종 씨의 주장에 찬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군사훈련하는 게 오로지 이것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훈련이다라는 주장은 그건 맞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아니요. 근데 실제로 키리졸브 훈련은 그 훈련의 역사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팀 스프리트도 시작된 역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총선을 연습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훈련의 내용에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네. 계획들이 있고 그게 보면은 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미래 군사 계획인데 작전 계획. 어떤 전쟁이 발발하거나 또는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할 때 북한의 특정 지역을 갖다가 이제 무력으로 접수하는 그런 것들이 가상 훈련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전 당사국으로서 그 훈련을 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런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가상훈련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반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그 북한은 뭐 미사일 쓰고 뭐 하는 게 왜 하는 거겠어요. 그것도 다 자기들 입장으로는 방어훈련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훈련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권 국가들은 특히 교전 상태에 있는 주권 국가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동맹국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다 안 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이 하는 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과도한 거죠. 과도한 거죠. 제가 볼 때 키리졸브 훈련 등은 과거에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좀 민감한 어떤 작용이 그렇죠. 될 것 같으면 잠시 유보하기도 그렇죠.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뱃나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주장을 칼로 하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동의를 네. 못 받는 예, 거고 또 설사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갖다 발로 찼다. 그걸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격이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침소봉대라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먹이 잡는데 그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과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가 아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의 정서적 흥분 상태에 항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조절을 잘 못하는. 예. 분노 조절.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새누리당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사건이 나자마자 평화협정 체계를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주장한 걸로 봐서 정북임에 분명하다. 정북주의가 분명하다. 나는 정북이 아니지만 평화협정 체계를 주장해. 어떠세요? 아니, 진교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이 다 목표로 삼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전략적 평화협정 목표로. 체결하지 말고 전쟁하면 할까? 그건 우리 그걸 헌법에 원하는 위반돼요. 거야. 그거는 위헌이야. 위헌이죠. 우리 헌법에 따르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박대출 대변인의 이 말은 논평하지 말죠 뭐. 네. 그 옛날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최소한의 수준이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썼는데 요즘은 아주 대변인이 쓰레기 하치장 자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네. 이제 그다음 네 번째로 야당하고 진보 진영의 대처를 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이 곧바로 논평을 냈더라고요. 사건 난 직후에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이다. 깊은 유감과 함께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 이게 공식 논평으로 바로 나왔고요.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노회 전 대표 다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이미 하셨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곧바로 그 이제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고요. 그러고 나서 박대출 대변인이 저렇게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로를 펼칠 때가 아니라 종북 숙주에 대한 참여력을 쓸 때다 이 논평한 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 종북 숙주면 야당과 늘 함께 국정을 놓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너네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아니, 너네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자신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썼는데 네. 사실은 니네 정체는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 다가오자 이런 구시대적인 막말 종북몰이로 표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정치 행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점잖네요 반박은. 내가 대변인이었으면 그 쓰레기 맞대기를 해줬을 텐데. 예, 문재인 대표가 문병을 했고 그밖에 당의 주요 인사들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예, 좀 전에 다룬 거하고 거의 예, 차이가 예. 없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그렇죠. 없죠. 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뭐야 좀 거들 사람들도 있을 법하잖아요. 예. 웬만한 사건 났을 때. 근데 뭐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편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며칠째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제 야당하고 진보정당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거의 이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이게 참 재밌어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온 데는 이제 조선중앙통신 이제 관영통신사죠, 그죠? 남조선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가 한 강연회장에서 남조선 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며 정의의 칼세례였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고요.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여기가 맨날 이제 남북관계 뭐 담당하고 이런 네,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미제의 전쟁 책동에 반대하는 의로운 행동이 테러라면 일제의 조선 침략을 반대해 이등 방문을 처형한 안중근 등 반일 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사람들 사고 방식 자체가 예. 아직도 거기가 있는 거죠. 식민지 시대 때. 일단은 뭐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지금 조평통하고 또 이제 조선중앙방송에서 한 내용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이러한 이 그 평가에 대해서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차이가 크다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쪽의 어떤 그 관성화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전혀 설득력 없는 비현실적인 어떤 논평이라고 보고 안중근 의사 심지어는 김구 근데 저는 그때는 무력으로 나라를 뺏긴 사람들이 일종의 전쟁 상태에서 그럼요. 단재 선생도 전쟁 선포를 했죠. 전쟁의 일환으로다가 하고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할 의사가 없는 속에서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논쟁으로 해야 될 일을 폭력으로 제기하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니 리포트 대사가 무슨 이토 히토부미처럼 뭐 조선인들이 미국에 비판한다고 해서 무슨 미국 대사관에 가서 잡아가요. 청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뭐냐 이게 국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명의 수준이냐라는 거죠.
그 불량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불량 국가라는 소리 듣고 테러를 옹호한다는 소리를 테러 듣는 지원국 소리를 테러 듣는 지원국 거죠. 소리를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식을 문제 삼고 싶은데 이분들 정말 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남조선이 식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지금의 현대 21세기 디지털 이 시대를 1930년대 40년대 있잖아요. 왜? 그때의 연장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수십 년간에 이런 일 처음 겪다시피 한 일인데 저는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통일을 강조하면서 길바닥에 이제 태극기 덮고 들어누운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전쟁 반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그만큼 정부 당국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오히려 이 사건은 어느 만큼 이런 사건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한국 사회는 안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비폭력 평화적으로 어떤 주장이든 주장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어떤 주장이든 평화적으로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이제 논쟁하는 그런 어떤 보면 하나의 흐름, 사회적 흐름이 정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이 더 놀랍고 예외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걸 갖다가 무슨 우리 사회에 드디어 나타난 하나의 흐름 이렇게 안 여기잖아요. 예.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요. 거기서 우리 역사에서도 테러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독립지사들이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전쟁이 독립군하고 전쟁. 한성에 우리가 3.1운동 나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지만 저 정부를 세웠고 한성 정부를 세웠고 외놈들 탄압에 밀려갖고 중국에 가서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우리 정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부에 있었고 이제 광복군도 있었고 군도 있었고 정부도 있었고 다 있었고 거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제 일제 침략자들을 상대로. 그때는 그것이 우리는 전쟁 행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테러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 그런 입장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범죄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범죄자라고 보는 거예요. 침략자. 그런 거였고 적어도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 혹은 반미 이런 주장하는 쪽에서 테러를 하진 않았어요. 정부나 권력자들이 백색 테러, 그다음에 사법살인 이런 거는 무수히 많았지만 정부에 반대해서 민주주의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설물을 파괴한 거는 있어요. 점거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우리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도 미국 정부에다 대고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물에 방화를 한 거지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예. 그러나 사람을 죽인 테러도 있었어요. 언제? 남을 안 죽여서 우리 자기를 죽였죠.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수하를 죽인 게 아니고 서울대 김상진 학생이 열사가 칼로 자기 배를 찔렀고요. 그 밖에도 80년대 이르기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 투신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죽인 사건은 많아요.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남을 죽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게 우리 진보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도 그쪽에서 있어요. 내란도 저쪽에서 두 번이나 했지. 전두환, 박정희가 내란했지. 이쪽에서 내란한 적이 그럼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테러가 없었어요. 자기를 죽였지 남을 안 죽였다고요. 이제 이런 마당에 이런 전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 김기종 씨가 칼을 들고 가서 미국 대사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서 이걸로 찔러서 얼굴에 깊은 자상을 입히고 그 막는 과정에서 팔이 찔리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급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논평을 냈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라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평을 안 내면 당성을 의심받아서 뭐 숙청을 당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낸 거지 우리들으라고 낸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낸 거죠. 습관적으로 늘 하는 발언하는 대내 선전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해석해가지고 봐라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에 얼마나 불만이 많아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렇게
선전하는 과정 속에서 띄울 수도 있죠. 저는 그 만일 북한이 이때 저렇게 안 하고 그럼요. 리포터 대사의 쾌유를 빈다. 그렇지. 이런 행위는 자기들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 편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요. 아니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정상국가야.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게 북한을 돕는 거야. 권유하면 이게 사실은 적을 이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적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잘못하면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보자고요. 네. 북한이 제정신으로 제대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원했다면 비록 우리가 미국과는 많은 점에서 의견이 다르기는 하나 특히 최근에 미국의 뭐 자기들 말로 공화국에 대한 정책에 불만은 많으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 연습 군사 우리 반대하지만 행동 우리 반대하지만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그렇지. 딱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 불의의 습격 사건으로 그 깊은 상처를 입은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빌고 혹시 상처 입었을지 모르는 미국 조야와 국민들에게 대해서 위로를 전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새누리당의 논평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 대변인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조선중앙통신 대변인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박해요. 예, 양쪽 다. 양쪽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예, 천박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우리 제일 중요한 우방인데 미국 대사를 어떤 사람 시민이 칼로 난자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이제 막 수술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판국에 종북 숙주로 야당 욕하고 이러고 있을 때냐고 지금. 나는 진짜 아까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는데 엄청 열받아서 지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나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굉장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오늘 아침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뉴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또 뭐 외국 또 순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습 보여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선 지금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일부 참 이게 좀 정신 없는 건데요. 일부 이제 저도 좀 천박한 표현을 쓰죠. 종편 메뚜기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썼더라고. 어떤 종편 메뚜기에 속하는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사드 저 상공에서 미사일 격추하는 그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 관계가인지 모르겠는데 사드가 김기정 씨를 이제 쏘는 거야.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게 북한 인권법이 없어서 김기정 씨가 과도를 일어났나?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정원 출신 이른바 농객들 지난번에 우리 봤던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 지명자처럼 이렇게 압력하면서 어두운 곳에 압력하면서 가끔 문화일보나 이런 데에 칼럼 기고하는 이런 분들이 또 이 테러 방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면 특별보호 대상에 외국 대사도 들어간다. 이런 칼럼들이 오늘 아침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종북몰이 그리고 이제 이 테러 방지법 제정을 비롯해서 공안 통치를 이제 확장하려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질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이른바 보수 집결,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 이거에 공모된 거 아닐까요? 내년 총선까지 내다보고 최대한 끌겠죠, 이제. 국내 정치에 이제 활용하기 위한 걸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도 알거든. 알고 이 사람은 제가 뭐 그 전에도 이제 어떤 행사장에서 본 바에 항상 수십 년째 같은 그 옷, 개량 한복 입고 수영 겨루고 누가 봐도 나 여기 있어가 딱 드러나는 주목을 모으는 이제 그런 타입이고 그날 현장에서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게 그 주변에 있는 나이 60대 70대 먹은 분들이 이분 제압했어요. 이게 테러범이라면은 사람 죽일 듯이 덤벼드는 테러범이라면 그 옆에서 그 사람 제압하는 게 불가능한데 총 하나 없이 그 노인들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 쓰러뜨려가지고 올라타고 해가지고 잡혀간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이 좀 특별한 어떤 사고와 가까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은 그 후과도 적지 않을 거예요. 예. 실제로 정치적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좀 본 게 뭐냐면 이분이
뭐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일가족 분신하고 이러는 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고 계속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날이 없는 거고, 사실 운동가로서 자기 앞날이 없었을 때 이쪽에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세계 종말을 가져오려는. 그게 이제 IS 젊은이들의 심리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여기도 다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상당히 마지막에 잘은 모르지만 클라이막스를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극단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분이 특징이 정치적 행사 잘 안 나와. 보통 보면은 주로 문화, 지금 보는 스스로도 이제 문화 그 활동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해가지고, 그리고 그 반일, 반일 플러스 문화 중심 전문가인데, 그 후에 뭐 하여튼 생각이나 여러 행동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완석중놀이 뭐 이런 거, 예. 이거는 뭐 멀쩡한 활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여의치 않으니까 또 이제 반미로 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개인적인 위기의 어떤 최종적 해결, 낯지식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야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소감이 좀 들었어요. 이제 노 대표님은 뭐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추가적인 여러 사건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왜냐하면 해요. 지금 뭐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국법보험 걸고, 예. 그다음 이 사람과 연관돼 있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전화번호부에 핸드폰에 뒤져서 전화번호 뜨는 사람들을 다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하나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사건 같은 걸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식으로 사건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할 거다고 보는데. 근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그게, 사람이 건덕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이게. 그날 뭐 옆에서 그 유인물 건네받은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민화협, 그것도 늘 같이 올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하고 또 그런 분들도 집에 가서 또 다 뒤지면 뭐가 없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해서 뭐 작품을 만들려고 하겠죠. 먼지 나올 때까지 턴다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김기정 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어떤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나의 개인적인 삶의 중심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거 새삼 좀 느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사람이 말리질 않는데, 자기 아이덴티티가 잘 형성이 안 될 경우에, 그게 뭐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게 철학적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의와 자신을 갖다 그냥 폭력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그게 어디 있었나요? 김제에서 그랬나요? 그 신은미 씨 콘서트 할 때 김군인가 뭔가 그 고등학생이 냄비에 폭탄 만들어서 터뜨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죠. 사실.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테러는 괜찮고 무슨 테러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폭력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이념, 어떤 주장, 어떤 내용과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거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만약 개인의 의사 표현이 완전히 불가능한 완전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다면 우리는 저항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저 리포트 대사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 양반 트위터 계정에 그러니까 멘션 보내도 되잖아요. 거기다 악플을 달지 차라리. 예, 악플을 달든가 쪽지를 보내든가 얼마든지 그게 다 열려 있는 사회니까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 광고 안내입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광고비가 있다고 해서 아무 광고나 받지는 않습니다. 광고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노유진 정치 카페의 검증 광고는 딴지일보가 함께합니다. 02-771-7707 혹은 딴지.master@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요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질문에서 두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의 직문즉답. 안녕하세요. 사연캐스터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네이버 정치 카페에 닉네임 맘대로 살아 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날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월급을 받아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있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는다고 배웠는데 막상 사회인이 돼서 최저임금을 받으니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최근 최경화 부총리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뉴스를 접하며 솔직히 그동안 인상에 반대해온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치인이 이런 안을 낸 것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3명씩 총 9명이 합의제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정부 측 위원이 사용자 편을 들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위원이 퇴장하며 결론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인상폭을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행선을 긋는 노동계와 사용자 협의 방식으로 인해 악순환을 반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하거나 아예 국회에서 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지금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 밤 12시까지 합의를 해야 이제, 이것이 법제화가 돼서 시행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것이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게 좀 바뀌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노사정 대표들이 1대1, 즉, 9명 이렇게 동수로 이렇게 모여서 논의해서 합의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노사야 어차피 대립할 것이고 중간에 공익요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9명의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것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처럼 아예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노사가 합의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노사 공익 대표가 각각 1대1 등으로 이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으로 그냥 최저임금은 얼마다라고 매년 이렇게 법을 고쳐가면서 그 해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결정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방식이 있고 혹은 독일처럼 별도로 이 법이나 이런 어떤 그 위원회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 노조와 사용자 간의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교섭의 한 항목으로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해내는 그런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 3번째 방식은 독일처럼 노동조합 시스템이 아주 발달돼 있고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이런 방식을 쓰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처럼 이제 법을 고치는 부분은 매년 이제 법 개정의 절차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법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여러 의견들을 듣는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법 개정의 방식을 띈다는 이유로 이제 여야 간의 다른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걸리거나 할 때 오히려 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 개정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질문하신 분은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지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공익요원이 제대로 공익적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봐왔는데 그러면 공익은 늘 사용자 편을 드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가장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거의 이제 5년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2자리 숫자의 인상이 있었고요. 물론 김대중 정부 때도 보면은 한 2-3차례
두 자리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13%씩 올랐던 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보면 2%, 3% 뭐 많아야 제일 높았던 게 6%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저조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는데 결국 이때나 저때나 다 공익위원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예, 하느냐에 그렇죠. 달린 거죠.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정부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럴 필요가 더 있는 거고 또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정부 따로 있고 공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느냐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뭐 최근에 이제 경기 부진에 따라서 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을 거론할 정도면 경기가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오늘도 이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떠나서라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5,58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함께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액면가만 놓고 비교한다면 미국의 절반입니다. 절반이고 좀 높은 나라로 이제 지적되는 게 호주인데 호주가 18,000, 한 19,000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호주에 비해서 우리가 약 4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높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런 이제 낮은 최저임금이 갖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러면 이런 반론에 부닥쳐요. 최저임금 올리면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최저임금 아닌 사람들의 임금도 연동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금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저임금 올릴 때 압박받는 아마 자영업이라거나 여러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저임금 계층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특히 이제 노사 문제에서 저임금이라 할 때는 중간층이 임금, 평균 임금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임금 받는 사람들을 이게 줄 세웠을 때 중위 중위 임금이죠. 예. 중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으면 그걸 저임금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계층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우리나라는 25%가 넘어요. 그런데 좀 이게 적은 나라는 핀란드 같은 데는 7%고 일본만 하더라도 14%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임금의 어떤 격차 문제도 있지만은 적게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생활자 중에서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 유력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좀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10,000원으로 하자 이런 법안을 사실 냈습니다. 냈고 얼마가 될지는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하도 이제 정부가 이제 말 안 듣는 정부가 이렇게 있다면은 국회에서 최소한 법으로. 얼마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는 최저임금의 최저 가이드라인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 법으로 할 수 네, 있는 네. 거죠. 최저임금 그래서 법을 만들면 입법적 돼요. 접근도 어찌 보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원래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이제 여야 정당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을 내고 그런 의견이 정부로 전달이 돼서 정부에서 현행 제도로라도 예컨대 뭐 당장 10,000원 올리기 힘들다면 5년 후 10,000원 현재 가치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럼요. 예고해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그럼요. 내후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년 후에는 현재 가치로 10,000원으로 갑니다.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부터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말이야. 그렇게 예고를 해줘야죠. 예. 예. 실은 우리나라 지금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 8명 중에 1명 정도니까 8분의 1이니까 227만 명으로 보통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 수를 줄이는 이게 아마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예요. 최저임금 지금 낮은데 그것도 못 받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아까 뭐 제가 공공부문도 보면 14만 명이나 된다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뭐 노사가 그냥 질문하신 분 제안처럼 협의한다 그래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도 못 정해가지고 작년 거 그냥 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노동조합 조직률이라거나 노동계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최저임금 좀 올리겠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몇 %까지 올리겠다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 얼마야 지금 5,600원쯤 되죠? 네, 5천 지금 한 800원, 5,700원, 5,580원, 5,600원 정도 됩니다. 600. 그럼 시급 5,600원 받고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대통령부터 못 살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올려야죠. 급여를 받은 적은 있긴 있나요? 그럼요. 정수장학재단 이사장 할 때 연간 몇억 원씩 갖다 썼는데요. 그러면 시급 5,580원은 출근도 별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알 리가 없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상상할 수 없죠.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무슨 빈민들 상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아니 거죠. 그래서 29만 원 가지고도 너무 잘 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쌀자루와 같은 29만 원이니까. 하수분. 스위스에서 작년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2만 5천 원으로 올리자라는 법이 주민투표, 우리 국민투표죠. 붙여져서 부결됐는데 그 배경이 재미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최고임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자라는 건데 그때 지목된 게 이제 네슬레 회장이 이제 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해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SK 무슨 텔레콤인가 거기 뭐 감옥에 갇힌 분 보니까 300억. 예, 300억 일월 빼고 일당 1억. 예,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죄로 일당 1억씩 회사로부터 받는. 그거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끼치고 감옥 가면 회사에서도 월급을 일주일에 1억 원씩 줘요. 진짜 좋은 나라야. 너도 나도 그럼 경제적 손실을 끼쳐야 되나요? 예. 최저임금 이제 발등에 불이 사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리기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게 만든 질문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명예훼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 우리 노유진 세 분 모두 관련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1회부터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는 캐나다 청취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출판사 사장이 성추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문의를 했다가 가해자인 사장이 저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판단이 가능하고 많은 경우에 힘있고 가진 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입막음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노회찬, 진중권 두 분도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노회찬 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 명예훼손에 관련된 법 적용이 이 강자의 그런 이제 강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입막음하려고 이런 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냐. 이런 여러 문제 의식을 담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공연성,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쪽지 보내서 하고 그런 건 안 예, 된다. 그리고 뭐 부부끼리, 친구끼리 밀실에서 둘이만 얘기한 거는 안 돼요. 공연성이 없다. 이건 명예훼손은 안 되는데 다만 두 명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상대에 의해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연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방할 목적 없이 했을 때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이거 대개 보면은
거짓말로다가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지만 진실을 얘기했다면은 명예훼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따지고 사실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근데 이때 사실한 건 뭔가 하면 구분되는 게 누가 도둑질 했다더라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누구는 도둑놈입니다 이러면은 모욕은 될지 몰라도 명예훼손은 안 돼요. 명예훼손 되려면 누가 어느 집을 털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진실 아니다. 허위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었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 누구는 나쁜 짓 많이 한 잡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모욕은 될지언정 명예훼손은 안 되는 거예요. 모욕은 되는구나. 예.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의 적시가 진실의 적시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성을 띈 어떤 이 사실 과정을 갖다가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이 이제 적용이 사실은 되는 거죠. 아, 그 웬만하면 그 모욕죄로 걸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보면 그냥 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건 뭔가면은 듣고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는 그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명예훼손 당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있을 수 있거나 있어야만 명예훼손이지 그냥 사회적 평가는 관계없는데 누구한테 듣보잡이 돼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빴다. 이거는 명예훼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이제 모욕죄가 될지언정.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친고죄는 아니에요.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모욕죄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은 남리 대신해서 고발할 수가 없어. 왜? 본인이 당한 감정이니까. 근데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이제 고소를 하고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음. 그러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되면 이제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벌을 원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제 뭐가 위법성 조각 사유, 유죄이나 그 정황상 이것은 벌을 가하기 힘들다. 위법성 조각이 되는 사유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언론이 많이 쓰는 겁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아까도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 사실을 얘기했는데 진실되지 않은 거짓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없는 사실 지어낸 게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여성 연예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여성 연예인이 고등학교 때 임신한 걸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적인 어떤 SNS나 이런 데다가 누가 고등학교 때 임신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얘기는 진실일지 몰라도 그 얘기를 갖다가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심대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의 보호를 이제 명예훼손죄가 그 법의 보호하는 기능이 사실은 있는 건데 이 경우에도 언론 경우에는 좀 달라요. 언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누굴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언론 자체가 기본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하는 모든 보도가 다 공익을 위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언론 보도의 경우에 명예훼손 그 언론 보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되거나 무엇보다도 공익적 이 목적에 부합돼야 돼요. 진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진실이거나 있고. 또는 이제 진실 여부는 미확인이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어떤 충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 발표했는데 본인들은 끝까지 우리는 떡값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결국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이니까 공익 목적으로 이 얘기를 꺼냈다. 수사를 제대로 해보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인정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무죄를 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제 이걸 뭐 보도자료로 보낸 거는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유죄가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릴 수도 있고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개재될 수도 있고 또 공익의 목적이냐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치는 아닌 거기 것도 때문에 많아. 무슨 누가 임신을 했고 누가 뭐 부부가 싸워가지고 뭐 갈라섰고 이런 거 뭐 이혼할 때 뭐 위자료를 줬네 안 줬네 뭐 임신을 했네 안 했네 이거 무슨 공익하고 관계가 있다고 맨날 그런 걸 보도한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명예훼손은 발달된 어떤 그런 나라들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은 민사 영역에서는 남아 있지만 그렇죠. 명예훼손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일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요. 특히나 공인이 대통령이라 하는 등의 공인이 비판받았다 해서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어쩌다 공적 인물들이 그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그거는. 없는 건데 공인의 지켜야 할 명예가 뭐가 있느냐.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 수용한다기보다는 또 반박할 수도 있고 해야 그렇죠. 되는 게 공인의 짊어진 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최근 가서 저 보면은 늘어나고 있어요. 2003년에 이 명예훼손 사범이 1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5,600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제가 보면은 특히나 이제 공공 부분에서 명예훼손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다 보니까 장관들이 자기 명예훼손 됐다고 그러니까요. 소송 내고. 그러니까 이게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력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네티즌들을 뭐 200명인가 몰라. 하여튼 엄청나게 고소를 했대. 하여튼 몇십 명을 고소한 것 같아. 10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할당하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국가에 관폐 끼칠까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나도 기분 나쁜 거 많거든. 계속 정치할 때야 내가 뭐 나보고 뭐라 하면 나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욕 먹어야지 업무인데 이러고 지나갔지만 난 이제 정계 은퇴한 지 2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짬짬이 그 트위터나 이런 SNS에 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뭐 그런 이게- 심오한 생각보다는 이제 귀차니즘이라 그래가지고 휴머니즘보다 위대한 게 귀차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근데 고소하는 나는 건데. 그 관폐가 될까 봐. 그런데 그 사연 있잖아요. 예.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무슨 그 사연 자체가 보면은 자기가 그 희롱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걸 당한 게 아니고 자기는 캐나다에 사는데 네. 그 전에 한국의 어디 출판사 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그거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소개한 취지는 뭔가 하면은 성추행 당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문의를 했는데 또 그 성추행 사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사실이지만 이것이 적시됨으로써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걸 사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질문한 내용 정도로는 오히려 이 그 가해자가 과잉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죠. 자기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너무 좀 쉽게 수사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접수되고 또 이 수사가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툭하면 고소 고발하면 네. 뭐 또 하나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 안 되니까 모욕 있죠. 모욕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그냥 욕 한마디 한 거 기분 가지고 나쁘다 이거지. 예, 그거 가지고 툭하면 고발하는 이 모욕.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모욕죄나 여전히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욕죄도 공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인 간에는 몰라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인 중에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경찰 모욕죄. 욕했다고. 해가지고 경찰 시위 진압하고 있는데 그럼 시위 진압하면 경찰로 부닥치면 욕이 나오지. 짭새야 이랬다고 그게 모욕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 모욕죄로다가 그것도 경찰은 또 구속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48시간. 그 권한까지 이용해가지고 경찰 모욕 혐의로다가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걸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 의해서 쭉 있어 왔는데 아직 법제화에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욕죄는 재밌는 게 행동을 해서 모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 안 해서 모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원수 앞에서 다 경애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경애 안 하면 이걸 또 모욕이라는 거야. 국가원수 모욕죄라는 게 아직도 그냥 있어요. 국가원수 모욕죄는 없어졌죠. 그냥 일반 모욕죄. 예, 일반 모욕죄로다가
그래서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 어떤 열혈 청년이 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했잖아요. 그분이 결국에는 이 모욕죄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근데 이걸 갖다 재판정에 세우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게 무슨 과태료 있잖아요. 뭐 인근 소란죄인가 뭐 해가지고 인근 소란죄. 이게 경범죄와 비슷하게 해서 도로교통 하긴 요새 그 좀 과태료 매긴 걸로 알고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삐라 같은 거 뿌리면 그게 뭐 불법 폐기물 뭐 적용법조가 지금 고민된다는 거죠. 투척죄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대북전단은 대북전단은 그거는 여기서 처벌하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이 기분 나쁜 사람이 이제 아니, 북쪽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차피 쓰레기니까. 똑같은 그렇죠. 뭐 오물투척죄 이런 건 그러니까 똑같이 해당되는 그렇지. 거죠. 오물투척죄는 똑같이 해당돼야죠. 아, 그거는 이제 권력 가진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안 들면 이제 하는 예. 거. 그렇지 뭐. 근데 이제 모욕죄 하여튼 뭐 머리 제가 아프잖아요. 그죠? 위헌 걸었는데 이제 그 4까지 나왔거든요. 4명까지.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언젠가 제 폐지가 되겠죠. 아, 위헌. 5대 4 됐어요? 예, 아마 그러니까 듣보잡이라고 제가 그때 벌금형을 받았어요. 아니 덮보잡이가 너 나보고 그러면 나 덮보잡 아니거든, 나름 유명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그걸 법원에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모욕죄라는 거는 그냥 개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기분 나쁘게 그래도 됐다. 보람이 있는 건 해가지고 근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보람이 있는 건 그래도 요게 있죠. 그 교과서 있잖아요. 법학 그 교과서 거기 실렸어 있어요. 사례로. 사례로 판례로? 실렸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완전 똥 밟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법적 가지고 막 법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왕 한 김에 한번 가보자 위원까지 위원소가 뭡니까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갔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세웠고 다음에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 경찰력이 마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걸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경찰 다 마비됩니다. 나도 나한테 걸려면 욕한 사람 트위터에 다 한 걸면 300명쯤 걸 수 있어요. 300명이 뭐야 모욕죄로. 나는 뭐 3,000명, 3만 명이거든. 딱 걸면은 하여튼 경찰 행정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참 그 국력 낭비잖아. 그런 거를 왜?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기분 나쁘다고 다 근데 고발하는. 어쨌든 고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사실 같은데. 허위 사실을 떠나서 예. 이 성추행 당한 이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한 방식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그러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치 카페에서 처음인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지비아긴 체프 감독 작품 리바이어던. 이 영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바이어던은 하루아침에 살아온 집을 빼앗기게 된 평범한 아버지가 괴물과 같은 권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강렬하게 그린 작품으로요. 2014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쥔 화제작입니다. 영화 초대권을 받고 싶은 청취자께서는 정치카페 네이버 카페, 정치카페의 네이버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 스토리, 정치카페 채널 중 한 곳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노유진 정치카페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를 짧게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각 2장씩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인당 2장씩이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참 감사하게도요. 포도즙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시는 김용훈 황경순 청취자님께서요. 고랭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신 그 포도로 만든 포도즙을. 아니 포도로 주먹으로 짠 것 같은 맛이더라고. 예, 그 알갱이도 막 있어요. 원액. 예. 원액인 예.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맛있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1부 마치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2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